라일락 요양원의 정문은 생각보다 작았다. 윤서영은 택시에서 내려 그 작은 철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70살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 낯선 건물 앞에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짐을 내려주며 무심히 건넨 여기 좋은 데라던데요. 한마디가 묘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다. 그녀는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집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딸 한지은이 찾아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을 때 서영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고 혼자 지내는 밤이 점점 길어졌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더는 큰 집을 혼자 건사할 자신이 없다는 마음이 동시에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남편 한정수가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채워졌는데 이제는 식탁의 반쪽이 늘 비어 있었다. 정수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평생을 면사무소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지켰고 서영에게 큰 소리를 낸 적도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양가 어른들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영은 그것을 인연이라 여기며 받아들였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작은 방 하나는 늘 닫혀 있었다.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서영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다. 자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빴다. 지은은 회사 일로, 아들 한태수는 지방 발령으로 1년에 몇 번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서영은 차라리 잘 되었다고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남은 날들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요양원 현관에는 흰 머리에 놓인 두어 명이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공허함도 담겨 있었다. 서영은 그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어렴풋이 짐작했고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짐 가방을 고쳐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원무과 직원은 서영을 3층 별관으로 안내하며 이곳의 하루 일정을 차분히 설명했다. 아침 7시 기상과 식사, 오전에 가벼운 체조 시간, 오후의 자유 시간과 프로그램, 그리고 저녁 9시 소등까지. 마치 학교 시간표를 외우듯 서영은 그 설명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복도는 깨끗했고 창문마다 연한 노란빛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벽에는 계절마다 바뀌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지금은 진달래가 흐드러진 봄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서영을 어머님이라 불렀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것이 이곳의 다정한 방식임을 알게 되었다. 배정된 방은 창이 넓은 1인실이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짐을 풀며 서영은 오랫동안 운영했던 수혜방, 고운 수혜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40해 가까이 바늘과 실을 만지며 살아온 손이었다. 결혼식 예복에 학을 놓고 환갑잔치 병풍에 모란을 수놓던 시절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서영이 놓은 술을 받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입을 모았고 그 말이 듣기 좋아 그녀는 밤늦도록 바늘을 놓은 적도 많았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지고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작년 가을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마지막 날, 텅 빈 작업대를 손으로 쓸어보며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40년을 함께한 골무와 가위, 색실이 담긴 낡은 나무함을 정리하면서 서영은 인생의 한 챕터가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가방을 정리하던 서영의 손끝에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렸다. 정수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옷장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대신 지은과 태수가 어렸을 적 찍은 가족 사진을 창가, 의자 옆 작은 탁자 위에 세워놓았다. 그것이 이 낯선 방을 그나마 사람 사는 곳처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였고 누군가는 옆자리 사람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저물어가는 해가 식당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서영은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옆자리에 박만순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새로 오셨나 봐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차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서영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근데 밤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3층 남자 어르신 한 분이 매일 밤마다 노래를 흥얼거리시거든.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인데 가족도 손녀 한 분밖에 안 오시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 가락이 또 묘하게 듣기 좋기도 하고 서영은 그 말을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사정들. 그것이 이곳의 일상이려니 생각했을 뿐. 그 노랫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잔잔히 일고 있었다. 평생을 보낸 익숙한 풍경을 떠나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밤이 깊어지고 방으로 돌아온 서영은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낯선 천장의 무늬, 낯선 침구의 냄새, 그리고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경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곱씹었다. 평생 살아온 집의 마루와 부엌, 마당의 감나무까지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그녀가 매일 발을 딛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봄밤의 서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풀벌레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 어느 방에서인지 낮고 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래라고 하기에는 가사가 없었고 그저 흥얼거림에 가까운 소리였다. 음정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가락이 있었다.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 듣는 소리였는데도 그 가락의 어느 한 구절에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처럼.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한 그 무엇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서영은 눈을 감고 그 가락을 마음속으로 따라가 보았다.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본 멜로디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들었던 것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동전을 손끝으로 더듬는 것처럼 닿을 듯 닿지 않는 안타까운 거리감만 남았다. 그 소리는 3분 남짓 이어지다가 다시 멀어졌다. 복도는 곧 고요해졌지만 서영은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더 그 자리를 지켰다. 창밖으로 보름에 가까운 달이 떠 있었다. 서영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 마치 오래된 우물 속에서 물이 차오르듯 천천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아릿하게 저며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아주 먼 옛날 단 한 번 느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그 흥얼거림은 누구의 것일까? 그리고 왜 그토록 마음을 흔드는 것일까? 서영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아직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일락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은 그녀가 평생 닫아두었던 마음의 어느 방문 하나가 아주 조금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밤이었다. 창밖의 달빛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서영은 오랜만에 자신의 심장 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에 느껴보았던 설렘과 닮아있는 떨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일찍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오자 잠시 멍하니 누워 있다가 이내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처음으로 요양원의 아침 식사 자리에 나갔다. 식당은 어제보다 한결 익숙하게 느껴졌다. 박만순이 손을 흔들며 자리를 권했고 서영은 그 옆에 앉아 죽을 떠먹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만수는 어제 했던 이야기는 까맣게 잊은 듯 날씨와 반찬 이야기로 말을 이어갔다. 서영은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꾸만 어젯밤에 그 가락이 맴돌았다. 잠을 설친 탓인지 눈이 조금 뻑뻑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다. 식사를 마친 서영은 산책을 나섰다. 요양원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벤치 몇 개와 키 작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정원을 한 바퀴 돌다가 별관으로 이어지는 복도 끝 휠체어 한 대가 창가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휠체어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서영은 걸음을 멈췄다. 어젯밤 들었던 그 가락이었다. 틀림없었다. 같은 같은 박자, 같은 흐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영은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갔다. 노인의 옆얼굴이 보였다. 깊은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초점이 흐린 눈동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흥얼거림만은 분명 그녀의 가슴 한복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노인의 무릎 위에는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흰머리를 더욱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평온함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르신, 그 노래, 제목이 뭔가요? 서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어떤 인식의 흔적도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영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흥얼거림을 이어갔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마침 지나가던 요양보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이 어르신은 강민호 어르신이세요. 치매가 좀 진행되셔서 대화가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저 노래만큼은 매일 밤낮으로 흥얼거리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잊으셨는데 저 가락만은 안 잊으셨나 봐요. 서영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강민호.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 위로 어렴풋이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도무지 붙잡을 수가 없었다. 가족은 자주 오시나요? 서영의 물음에 요양보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손녀분이 한 분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세요. 자제분들은 사정이 있으셔서 거의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손녀분이 참 지극하세요. 서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이 어르신은 젊으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아,
그건 손녀분한테 들었는데요. 목공소를 하셨대요. 가구도 만들고 작은 오르골 같은 소품도 직접 깎아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셨대요. 지금도 가끔 손을 움직이시는 걸 보면 뭔가 깎고 다듬는 듯한 신용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겠죠. 서영은 그 말에 묘하게 가슴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목공소, 오르골, 어딘가 익숙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이유를 짚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강민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먼 곳, 다른 시간을 향해 있는 듯 했다. 서영은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사진 한 장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저 눈빛 너머에는 그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느 한순간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서영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며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오후, 서영은 도서실에서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그 가락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 멜로디를 떠올려 보았다. 낮은 음에서 시작해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가만히 내려앉는 흐름. 분명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였는지, 누구에게서였는지는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떠오르지 않았다. 도서실 창문 너머로 서영은 한 젊은 여자가 강민호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다. 손녀 강지민이었다.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비록 민호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다. 그 모습이 서영의 눈에 오래 머물렀다. 손녀의 정성스러운 모습 위로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겹쳐 보였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던 지민이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지나치다가 지민과 눈이 마주쳤다. 지민이 먼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희 할아버지가 좀 시끄러우시죠? 매일 같은 노래만 흥얼거리셔서. 지민이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다. 서영은 손을 저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듣기 좋던데요. 그 노래. 어르신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워낙 솜씨가 좋으셨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서 배우신 곡인지는 저도 궁금했는데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요. 지민의 목소리에 옅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영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다시 할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전 지민이 한 번 더 서영을 돌아보며 작게 웃었다. 할아버지 말씀 상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알아듣지는 못하시지만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래요. 서영은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 그것은 어쩌면 그녀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이었는지 모른다. 저녁이 되자 서영은 다시 그 창가로 가보았다. 강민호는 이미 방으로 들어간 뒤였다. 그녀는 빈 휠체어 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밤 어김없이 그 가락이 복도를 타고 흘러왔다. 서영은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가락을 따라 몇 걸음을 옮기자 민호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서영의 눈에 까닭 모를 눈물이 차올랐다. 복도의 작은 조명 아래 민호의 옆얼굴이 부드러운 빛을 받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깎고 다듬는 듯한 손짓이었다. 서영은 그 손의 움직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무언가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을 하는 사람의 손. 평생 한 가지 일에 정성을 쏟아온 사람의 손이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일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토록 가슴이 저미는 것일까? 서영은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노래를, 아니, 그 알 수 없는 그리움의 가락을 듣고 있었다. 복도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물음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서영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그 가락이 계속해서 맴돌았고 손끝에서는 알 수 없는 간지러움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 자신도 무언가를 만지고 무언가를 기다렸던 기억이 손끝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는 분명 50년도 더 된 어떤 감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서영은 그 감각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또 하루를 흘려보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 가락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1973년 청솔리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개울을 따라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고 봄이면 마을 어귀의 살구나무들이 일제히 꽃을 피웠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고 서로의 집안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지내는 그런 정겹고도 빠듯한 동네였다. 그 무렵 17이었던 서영은 매일 그 살구나무 길을 지나 읍내의 여자고등학교에 다녔다. 서영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작은 수혜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름은 고운수혜였다. 홀레복에 자수를 놓고 베개식과 이불에 꽃과 새를 수놓는 일이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을에서는 그래도 안정된 집안으로 통했다. 서영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바늘을 만지며 자랐고 자연스레 그 솜씨를 물려받았다. 동네 사람들은 서영이 놓은 매화한 송이를 보고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딸을 자랑스러워하며도 한편으로는 행여 가난한 집과 혼사가 얽힐까 늘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었다. 그해 봄, 서영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마을 어귀 평상 위에 라디오 몇 대를 늘어놓고 한 소년이 드라이버로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다. 고장난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던 소리가 소년의 손끝이 몇 번 움직이자 거짓말처럼 또렷한 음악으로 바뀌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다. 그 소년이 강민호였다. 또래보다 한 살 많았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읍내 방앗간에서 품을 팔며 생계를 이었고 민호는 학교를 다니는 틈틈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라디오며 시계를 고쳐주고 작은 삭슬 받았다. 정식으로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었지만 그는 물건을 분해해보고 다시 조립하는 것만으로 원리를 깨우치는 재주가 있었다. 손재주가 좋아서 망가진 물건도 그의 손을 거치면 새 것처럼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재주는 좋은데 집안이 가난해서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동정과 함께 가난한 집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낮춰보는 시선도 섞여 있었다. 민호는 그런 시선을 모르지 않았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서영은 그날 이후로 학교를 오가는 길에 종종 그 평상 앞에 멈춰서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부끄러운 듯 고개도 잘 들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서영이 다가오면 슬쩍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그 라디오는 왜 그렇게 소리가 안 났던 거예요? 서영이 묻자
민호는 진지한 얼굴로 부품 하나를 들어 보였다. 여기 이 작은 부품이 달아서 그래요. 작아도 이게 없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의 설명은 어려운 말 하나 없이 쉬웠고 목소리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진심이 묻어 있었다. 서영은 그런 그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좋았다. 마을의 또래 남학생들과는 다른 어딘가 묵묵하고 단단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가 손에 쥔 작은 드라이버를 돌릴 때마다 서영은 그 손끝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세상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던 시절에도 그 손만큼은 한 가지 일에 변함없이 집중하고 있었다. 서영의 친구 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학교 가는 길에 슬쩍 농을 건넸다. 너 요즘 그 라디오 고치는 집 아들한테 자꾸 눈길 가는 것 같던데. 서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다. 그냥 신기해서 보는 거야. 손이 어쩜 그렇게 야무진지. 정희는 짐작이 간다는 듯 웃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아시면 펄쩍 뛰실걸.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그 말은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서영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을 던진 듯 가라앉았다. 그녀는 애써 웃어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게 되었다.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학교가 끝나면 함께 개울가를 걸었고 민호는 길가에 풀잎을 꺾어 풀피리를 만들어 불어주기도 했다. 서영은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개울가에 나란히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는 라디오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즐겨 들었고 언젠가 자신만의 악기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조심스레 털어놓기도 했다. 서영은 그 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가 가진 가난과는 어울리지 않는 큰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민호는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새 한 마리를 서영에게 건넸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한번 가져봐요.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새였다. 날개의 깃털 하나하나까지 칼로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작은 눈동자에는 까만 먹물이 점처럼 찍혀 있었다. 서영은 그 작은 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일주일. 밤마다 조금씩 깎았어요. 어머니 몰래 호롱불 켜놓고 민호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답했다. 서영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가난한 살림에 호롱불 기름도 아껴 써야 했을 텐데 그 시간을 쪼개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크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서영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밝게 물들었다. 그는 괜한 말을 한 것처럼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라디오 부품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좀처럼 숨겨지지 않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민호 씨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서영의 물음에 민호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답했다. 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은 거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걸요. 큰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만든 걸 보고 누군가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하는 민호의 눈빛은 가난한 형편과는 어울리지 않게 또렷하고 단단했다. 서영은 그 눈빛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다. 그것이 그녀가 한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가장 처음의 순간이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 서영은 우연히 민호의 어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방앗간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손에 든 보따리가 무거워 보이자 서영이 다가가 거들었다. 민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끝내 고마워하며 서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우리 민호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다 학생 덕분인가 싶기도 하고. 그 말에 서영은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다. 민호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며 덧붙였다. 애가 손재주는 좋은데 우리 형편이 워낙 그래서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요. 그 말 속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가난이라는 현실에 대한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호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은 것이다. 마을에 살구꽃이 지고 초록 잎이 무성해질 무렵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깊이 기울어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개울가로 발걸음이 향했고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보내는 그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다. 서영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날 나눈 이야기를 곱씹으며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가 술을 놓다가 곁눈질로 딸의 발그레한 얼굴을 보며 무언가 짐작하는 듯한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풋풋한 마음이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을 맞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살구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꽃잎처럼 그들의 시간도 머지않아 흔들리게 될 것이었다. 다만 그해 여름의 청솔리는 두 사람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다정한 곳이었다. 매미 소리가 울려대는 한낮에도 별이 쏟아지는 밤에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로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민호는 라디오를 고치는 틈틈이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보석함 같은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서영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듯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민호는 그 일에 유독 정성을 쏟았다. 학교가 끝나고 평상에 앉아 있을 때도 손에서는 늘 작은 끌과 사포가 떠나지 않았다. 손끝에 굳은 살이 더 두꺼워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에서 나무를 다듬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밤늦도록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민호는 그저 공부할 게 많아서요 라는 말로 둘러댔다. 사실 그는 학교 성적보다 그 작은 상자를 완성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었다. 나무를 깎다가 손을 베이는 일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끈을 잡았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는 일이 그에게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기쁨이었다. 요즘 뭘 그렇게 만들어요? 서영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지만 민호는 그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아꼈다. 그의 손에는 늘 작은 헝겊이 덮여 있었고 서영이 가까이 다가가면 슬쩍 감추는 신용을 했다. 그 모습이 귀여워 서영은 몇 번이고 짐짓 화난 척을 해 보이기도 했다. 조금만 기다려요. 다 되면 보여줄게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밤 민호는 서영을 마을 뒷산 작은 언덕으로 불렀다. 한여름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촘촘했다.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잔잔하게 울렸고 멀리 마을의 불빛 몇 개가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풀밭에 자리를 깔고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서영은 그날따라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들뜬 듯하면서도 긴장한 기색이 얼굴에 묻어 있었다. 이윽고 민호가 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성스레 다듬어진 오르골이었다. 뚜껑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서영이 선물 받았던 나무 새와 같은 모양이었다. 상자의 모서리마다 매끄럽게 사포질이 되어 있어 손에 쥐면 따스한 나무의 결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서영이 놀란 눈으로 묻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엽이랑 음통은 읍내 고물상에서 구한 부품을 손봐서 끼웠어요. 거기까지 가는 버스비가 없어서 새벽에 걸어서 갔다 왔어요. 나머지는 다 직접 깎았어요. 그리고 이 곡은 제가 만든 거예요. 민호는 조심스레 태엽을 돌렸다. 작은 상자 안에서 청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낮은 음에서 시작해 천천히 올라가다가 다시 가만히 내려앉는 그 가락은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품고 있었다. 서영은 그 소리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풀벌레 소리와 그 작은 멜로디가 어우러져 마치 온 산이 그들만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준 것 같았다. 이 노래, 제목이 있어요? 서영의 물음에 민호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답했다. 별빛 자장가예요. 서영 씨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밤마다 이 별들을 보면서 흥얼거리던 가락인데 어느 날부터 이게 자꾸 같은 모양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영 씨한테 주는 자장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서영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가난한 형편에 부품 하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자신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노래도 오늘 이 밤도.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무엇보다 따뜻했다. 우리 이대로 어른이 되어도 지금 이 마음 그대로일까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서영은 별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답했다. 그럴 거예요. 저는 믿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작은 약속 하나를 마음속에 품었다. 비록 입 밖으로 길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이 가난과 형편의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었다. 민호는 학업을 마치면 도시로 나가 목공 기술을 더 배우고 언젠가 떳떳하게 서영의 집 문을 두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서영은 그날까지 이 오르골을 가장 소중한 곳에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가 떳떳해질 때까지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민호의 물음에 서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몇 년이든. 그 말을 하는 서영의 목소리에는 17 소녀답지 않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별빛 아래에서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더 그 자리에 머물렀다. 풀향기와 밤바람, 그리고 작은 상자에서 흘러나오던 가락이 그날의 모든 순간을 영원처럼 붙들어 두고 있었다. 잠시 후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두려워요. 제가 서영 씨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단단함과는 다른 작은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서영은 그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별빛 아래 비친 그의 옆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자격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민호 씨의 그 손이,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 오르골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어떤 부자도 이런 건 못 만들어요. 서영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자리를 잡았다. 가난도 세상의 시선도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풀벌레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는 듯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그 고요함 속에 조용히 섞여 들어갔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지나갔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이 멀어진 듯했다. 그날 이후로 그 가락은 두 사람만의 작은 신호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야 할 때 민호는 멀리서 일부러
그 가락을 낮게 흥얼거리며 지나갔고 서영은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그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상에서 라디오를 고치다가도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그 가락이 들리면 서영의 가슴은 어김없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두 사람만의 언어였고 세상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작은 비밀이었다. 마을 어른들이 두 사람을 멀리서 지나칠 때조차 그 가락만큼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은 채 두 사람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오르고를 옷장 깊은 곳, 어머니도 모르는 자리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매일 밤 식구들이 잠든 뒤에야 몰래 꺼내어 태엽을 돌리고 그 가락을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상자 안에는 그녀가 평생 처음으로 품은 진심, 어린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엽이 다 풀려 가락이 잦아들 때까지 서영은 눈을 감고 그날 밤의 별빛과 민호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그 가락을 듣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여름밤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마을의 작은 소문이란 것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본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 이야기는 결국 서영의 아버지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한 채 그저 다가올 가을을 기약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밤하늘의 별은 그의 여름 이후로도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빛났지만 그 별빛 아래에서 나누었던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시련을 견뎌야 할지 그때의 두 사람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그날 밤 흘러나온 별빛 자장가의 가락만은 이후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무늬처럼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될 운명이었다. 풀밭에 남은 두 사람의 자리는 다음 날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날 밤 나눈 약속만큼은 어느 한쪽의 마음속에서도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가을이 오기 며칠 전 서영의 아버지는 딸을 안방으로 불렀다. 평소와 다른 그의 표정에서 서영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어머니는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 서성이고 있었다. 라디오 고치는 집 아들이라고 하더구나. 그 집 아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는 게 사실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노기는 또렷했다. 서영은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곧 대답이 되었다. 안 된다. 그 집은 형편이 너무 어렵다. 내가 그 집에 시집가면 평생 고생만 하다 늙을 거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딸의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가부장의 의지였다. 그는 평생 농사일과 작은 장사로 가족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고 자신이 겪은 가난을 자식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이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기에 서영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는 차마 입을 열어 반박하지 못했다. 방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서영의 방에 조용히 들어와 딸의 손을 잡았다. 내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줘라. 자식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세상이 그래. 사랑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이란다. 어머니의 말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회한이 섞여 있었다.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삼켰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서영의 등하굣길까지 일일이 살피기 시작했다.
평상 근처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고 어머니에게도 딸을 단단히 지켜보라 일렀다. 서영은 한동안 민호를 만나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그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라디오를 고치고 있는 모습만을 훔쳐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읍내의 중매쟁이를 통해 한 청년을 소개받았다. 한정수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집안 형편도 안정적이고 사람 됨됨이도 나쁘지 않다는 평이 있었다. 중매쟁이가 가져온 사진 속 정수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더 미룰 것 없이 혼사를 서둘렀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드디어 찾은 사람처럼 아버지의 발걸음에는 모처럼 생기가 돌았다. 상견례 자리에서 서영은 처음으로 정수를 마주했다. 그는 말이 적고 다소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진실해 보였다. 그가 건넨 첫 인사는 짧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영은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그 순간조차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정수의 단정한 옷차림과 조심스러운 말투 너머로 그녀는 자꾸만 평상 위에서 라디오를 만지던 거친 손을 떠올리고 말았다. 서영은 그 소식을 듣고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다. 그러나 그 시절 부모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어기면 집안의 큰 불효라 여겨지던 시절이었고 서영 또한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서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민호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새벽 식구들이 깨기 전 그녀는 몰래 집을 나서 평상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발끝에 닿는 이슬 젖은 풀이 서영의 마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호는 이미 그 소식을 어디선가 전해 들은 듯 핏기 없는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짐을 꾸린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말 혼인이 정해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영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평상 위에 놓인 라디오에서 낮게 흘러나오던 노랫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더 떳떳한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민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서영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갈라졌다. 그녀는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흐려졌다. 민호는 한참을 고개를 떨군 채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 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별빛 자장가였다. 그러나 그날의 가락은 처음 들었던 때와는 달리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새벽 안개 속으로 그 가락이 낮게 퍼져나갔고 서영은 그 소리를 한 음 가슴에 새기듯 들었다. 다시는 이 가락을 그의 목소리로 듣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 노래만은 잊지 말아줘요. 어디서든 이 가락을 들으면 제가 생각나면 좋겠어요. 서영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잊지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서영의 뒷모습이 마을 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새벽의 그 가락과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이 그가 평생 가장 또렷하게 붙들고 있던 단 하나의 기억이 되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해가 떠오를 무렵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민호는 그 길로 짐을 챙겨 도시로 떠났다. 어머니를 모시고 떠난 그 길이 마을에서 그를 본 마지막이었다. 누군가는 그가 서울 어느 가구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가 아주 먼 지방으로 갔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소식도 서영에게 직접 닿지는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청솔리에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점점 줄어들었다. 서영은 그의 늦가을 한정수와 혼인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혼례식 날,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지만 족두리 아래 숨긴 얼굴 위로 몇 번이고 눈물이 차올랐다가 다시 삼켜지기를 반복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는 열어보지 않으리라 다짐한 작은 방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오르골은 다락 깊은 곳, 낡은 이불 보따리 속에 숨겨졌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는 꺼내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신혼 초 서영은 낯선 집과 낯선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정수는 무뚝뚝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아내를 아꼈다. 첫 아이 지은이 태어났을 때 정수는 갓 태어난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평소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의 눈가가 그날만큼은 붉게 젖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영은 비록 시작은 정해진 인연이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둘째 태수가 태어났고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서영은 한정수와 함께 두 아이를 낳아 길렀고 성실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았다. 정수는 좋은 사람이었고 서영도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적응해 갔다.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음식을 장만했고 아이들의 입학식과 졸업식마다 누구보다 먼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서영의 손에는 늘 바늘과 실이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서영의 삶을 차곡차곡 채워나갔다. 그러나 가끔 라디오에서 낯선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나 깊은 밤 홀로 깨어있을 때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별빛 자장가의 가락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서영은 애써 그 기억을 다시 다락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손에 바늘과 실을 쥐고 술을 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억은 조금씩 무뎌져 가는 듯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한 켜씩 그녀의 마음 위에 조용히 쌓여갔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강민호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다. 마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애써 쌓아온 일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늘 그녀를 막아섰던 것이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다. 서영은 그 사이 이곳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그 가락만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멈추지 못했다. 낮 동안에도 틈만 나면 그 창가를 지나가며 강민호의 옆모습을 슬쩍 살피곤 했다.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다. 다른 입소자들은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프로그램실에 모여 있었고 복도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다. 다른 소음 하나 없이 복도 끝 창가에서 강민호가 흥얼거리는 가락만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서영은 그 가락을 가만히 따라가다가 어느 한 소절에서 문득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별빛 자장가. 50년 전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낮은 음에서 시작해 천천히 올라가다가 다시 가만히 내려앉는 그 특유의 흐름. 서영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토록 또렷한 멜로디를 처음 듣는 노래라고만 생각했을까?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왜 그 가락에 그토록 마음이 흔들렸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몸은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는 단 한 번도 그 가락을 놓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그 창가로 다가갔다. 강민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너머로 어렴풋이 그 옛날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고치던 한 소년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같은 사람인지 단지 닮은 것인지 서영은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얼굴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어르신, 혹시 청솔리라는 곳을 기억하세요? 서영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민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떤 대답도, 어떤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흐릿한 눈동자로 그녀를 한번 보고는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릴 뿐이었다. 그 무심한 반응에 서영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를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강민호 어르신, 고향이 어디신지 아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도요. 요양보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입소 서류를 펼쳤다. 어머님,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그냥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옛날에 알던 사람 같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를 훑어보며 답했다. 고향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확히는 청솔리라고 적혀 있어요. 연세는 73이시고요. 요양보호사가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덧붙였다. 특이사항에는 가족 관계도 간단히만 적혀 있고 자세한 과거 이력은 손녀분만 아실 것 같아요. 강원도의 산골 마을, 73, 청솔리와 자신보다 한 살 많았던 민호의 나이가 정확히 들어맞았다. 서영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름도 고향도 나이도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같은 이름, 같은 고향, 같은 나이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서영은 그 마지막 한 조각의 확신을 위해 자신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곧장 다락 깊은 곳, 오래된 이불 보따리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서영은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지은아, 부탁이 있는데 옛집 다락에 가면 오래된 이불 보따리가 있을 거다. 그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을 텐데 그것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지은은 갑작스러운 부탁에 의아해했다. 엄마, 그게 뭔데요? 갑자기 그건 왜요? 그 집 정리도 다 안 끝났는데. 다락은 또 왜요? 그냥 오래된 물건인데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아끼던 거야. 서영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지은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도 서영은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그것이 정말 같은 오르골이라면, 그리고 강민호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자신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그녀를 흔들었다. 며칠 후 지은이 면회를 왔다. 손에는 낡고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보따리 깊은 곳에서 막 꺼내온 듯 상자 겉면에는 옅은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이거 맞아요? 다락 제일 안쪽 보따리에서 찾았어요. 엄청 오래된 것 같던데. 엄마, 이게 뭐예요?
지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지만 서영은 그저 옅게 웃으며 답을 피했다. 옛날에 엄마가 아끼던 거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서영은 그 상자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5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오르골이었다. 지은이 돌아간 뒤 서영은 방문을 잠그고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나무는 세월의 빛깔이 짙어졌지만 새겨진 새의 모습은 여전히 또렷했다. 손끝으로 그 새의 날개를 천천히 쓸어보는 동안 50년 전 별빛 아래에서 이 상자를 처음 받았던 그 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태엽을 돌리자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별빛 자장가였다. 하나하나가 마치 어제 들었던 것처럼 또렷하게 가슴에 박혔다. 서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녀는 상자를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50년의 세월이 그 작은 멜로디 하나에 모두 담겨 있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다시 혼자가 되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이 이 작은 상자 앞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그녀는 50년 전 17 소녀로 다시 돌아간 것만 같았다. 눈물을 닦은 서영은 상자 안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러다 바닥 한 귀퉁이, 나무판이 살짝 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 칸이었다. 손끝이 떨려 종이를 펼치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빛바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서영 씨, 언젠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저는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일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기다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노래만은 어디서든 저를 기억하는 신호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50년 동안 알지 못했던 그의 마지막 마음이 이제야 그녀에게 닿았다. 그는 정말로 돌아오려 했던 것이다. 그저 가난한 청년의 부질없는 다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약속을 지킬 준비를 하고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만약 그때 이 쪽지를 미리 발견했더라면 자신의 인생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서영은 그 부질없는 물음을 떠올리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만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에 그녀는 깊이 감사했다. 그날 밤 서영은 오랫동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는 여전히 그 가락이 낮게 들려오고 있었다.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가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5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자신과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까지.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멜로디만을 붙잡고 있었다. 서영은 결심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이제는 그의 곁으로 가야 한다고. 5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마침내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비록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더는 이 마음을 다락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서영은 오르골을 품에 안은 채 그 작은 결심을 마음속에 거듭 새겼다. 그날 이후로 서영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을 먹고 나면 가장 먼저 강민호가 있는 창가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 가지고 가서 그의 곁에 앉아 오르골을 살짝 틀어주곤 했다. 별빛 자장가의 가락이 흘러나올 때마다 서영은 그의 눈빛에서 작은 변화라도 찾으려 애썼다. 비가 오는 날에도 햇볕이 따가운 날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한 번도 그 창가를 거르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단순히 그의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차를 따라주고 무릎에 담요를 다시 매만져주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서영은 50년 전 그 평상에서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벅찬 마음 위로 조금씩 안타까움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안에 자신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이 매번 새삼스럽게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민호는 매번 같은 표정이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끔 가락에 맞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까딱이는 정도가 전부였다. 어떤 날은 오르골 소리에 슬쩍 고개를 돌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이 정말 반응인지 그저 우연한 움직임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영은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온종일 마음을 빼앗기곤 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서영은 매일 그렇게 인사를 건넸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두 분이 꽤 친해지셨네요. 박만순이 슬쩍 농을 건넸을 때 서영은 그저 옅게 웃을 뿐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설명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깊고 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면회를 온 지은이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가 낯선 할아버지의 휠체어 옆에 앉아 작은 상자를 틀어주고 있는 모습이었다. 멀리서 보기에도 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에 깊이 몰입한 평소에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지은은 처음엔 그 모습이 낯설어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서영은 천천히 일어나며 답했다. 그냥 이 어르신이 외로워 보여서 잠깐 같이 있어드리는 거야. 지은은 그 대답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상자를 보며 며칠 전 다락에서 가져다 준 그 물건임을 알아챘다. 왜 어머니가 그 낡은 상자를 처음 만난 할아버지에게 들려주는지 지은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결국 동생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랑 자꾸 붙어 다니시나 봐. 그 오래된 상자도 가져다 달라고 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아? 전화기 너머로 태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거기서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걸리네. 내가 한번 가볼게. 며칠 후 태수가 직접 면회를 왔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요양원 건물로 들어서는 동안에도 어떤 말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몇 번이고 고민하는 듯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지만 막상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모든 말이 다시 흐트러지는 기분이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랑 무슨 사이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걱정돼요. 엄마 연세에 남들 눈도 있고. 태수의 말에 서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식의 걱정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언의 비난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태수야, 엄마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인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눈치였다. 잠시 정원의 새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첫사랑, 오르골,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들은 그 가락까지. 한 마디 한 마디를 꺼낼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묘하게 가벼워지는 듯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신의 자식에게 털어놓는 순간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태수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졌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편함이 가득했던 얼굴이 점차 놀라움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오랜 시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무게를 그제야 처음으로 가늠해보는 듯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냥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너희가 태어나고 자라는 걸 보면서 그 마음도 자연스레 다 묻힌 줄 알았어.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 생각은 안 나세요? 그 말이 서영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것은 그녀 자신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던 질문이었다. 정수와 함께한 40년의 결혼 생활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다. 명절마다 손수차를 끓여 어른들을 모시던 그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그를 향한 마음이 거짓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닫혀있던 그 작은 방의 존재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자식 앞에서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아버지와의 삶도 진심이었어. 다만 이건 다른 거야. 못다한 약속에 대한 거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게 아니란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태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분은 엄마를 못 알아보시잖아요. 괜히 엄마만 더 힘들어지실까 걱정돼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서영도 알고 있었다. 아무리 매일 찾아가도 민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쩌면 이 모든 노력이 부질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알아보지 못해도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태수가 돌아간 뒤 서영은 한동안 혼자 창가에 앉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어쩌면 자식들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헛된 기대를 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곁을 맴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마음을 접고 남은 날들을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서영은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발걸음은 또다시 그 창가로 향했다. 머리로는 헛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서영은 70이 되어서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이해받지 못해도 보답받지 못해도 그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50년 전 그 별빛 아래에서 품었던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 그날 밤 서영은 홀로 방에 앉아 정수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죄책감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두 가지 사랑을 한 사람의 인생 안에 함께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수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주었고 민호에게는 다 마치지 못한 첫사랑의 마지막 한 조각을 돌려주고 싶었다. 그 두 마음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사진 속 정수는 여전히 그 무뚝뚝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서영은 그 모습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래도 당신과의 시간도 단 한순간도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도록 민호에게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서영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오르골을 틀어주고 그의 손을 잡고 가끔은 직접 그 가락을 흥얼거려 주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음정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락을 그의 곁에서 다시 살려내는 일이었다. 요양보호사들도 점차 서영의 정성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저 묵묵히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곤 했다. 박만수는 가끔 서영의 곁을 지나가며 작게 응원의 말을 건넸다. 그렇게 매일 가시는 거 보면 뭔가 닿긴 닿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영은 그 말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 큰 희망을 품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잡았다. 매일 똑같이 반응 없는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마음을 갈아내는 일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거르지 않고 그 시간을 지켰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녀의 발걸음은 늘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하루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서영은 평소보다 늦게 그를 찾아갔다. 프로그램 일정이 늦어진 탓에 저녁 식사도 거른 채였다. 복도의 불빛이 어두워질 무렵, 그녀는 민호의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섰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줄기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서영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날은 오르골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저 빗소리를 배경으로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 가락을 직접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별빛 자장가였다. 50년 전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그 멜로디를 이번에는 그녀가 그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한 소절, 두 소절이 지나갈 무렵 서영은 민호의 몸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작은 빛이 스치는 듯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처럼 그의 표정에는 서서히 또렷함이 차오르고 있었다. 서영아.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서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온 것이다. 그것은 어르신이 아닌 옛날 그 시절 그대로의 부름이었다. 빗소리마저 그 순간만큼은 멀어진 듯 방 안에는 오직 그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호 씨.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더듬듯 만졌다. 그 손길은 마치 눈이 아니라 손끝으로 사람을 알아보려는 듯 조심스럽고 더듬거리는 움직임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서영의 뺨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의 말은 시제도 맥락도 분명하지 않았다. 마치 50년 전 그날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그 새벽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는 그녀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늦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50년 전 그 평상에서 처음 잡았던 손과 다르지 않았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70 노인의 얼굴 위에서
잠시나마 17 소년의 표정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별빛 자장가. 아직 기억해요? 서영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그 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음정은 정확했다. 마치 손이 나무를 깎는 법을 잊지 않은 것처럼 그의 목소리도 그 가락만은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 가락은 더욱 또렷하게 방 안을 가득 채워나갔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작은 방 안에 50년의 시간을 건너온 멜로디가 가득 채워졌다. 빗소리와 그 가락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안 서영은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충만함을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 50년의 모든 기다림과 슬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가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민호의 눈빛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얼굴 위로 서서히 낯선 불안이 번지고 있었다. 마치 밀물처럼 차올랐던 의식이 다시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누구세요? 그 물음에 서영의 가슴이 무너졌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사람이 다시 낯선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빛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그는 손을 슬그머니 거두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살폈다. 방금까지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게 멀어진 듯했다. 저는 그냥 옆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답했다.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 옆 얼굴은 다시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가 있었다. 마치 방금의 그 따뜻한 순간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다. 서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그였다. 50년 전의 그 마음을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딘가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다시 그 문이 닫혀버렸다 해도 그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영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이불을 다시 매만져주고 방문을 닫고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동시에 가벼웠다. 슬픔과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와 어느 한쪽으로도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복도로 나온 서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음을 옮기기도 어려웠다. 마침 순찰을 돌던 요양보호사가 그녀의 상태를 보고 놀라 다가왔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은 채 복도의 정적을 가만히 채우고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놀라서요. 서영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였다. 요양보호사는 더 묻지 않고 그녀를 부축해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방으로 돌아온 서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5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단 한 번이라도 열렸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그 짧은 순간이 가져다준 깊은 위로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전 그가 불러준 자신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서영아. 그 짧은 두 글자 속에 50년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다시 그 창가로 향했다. 민호는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의 그 짧은 빛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영은 더 이상 그 사실에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한결 더 단단해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그녀는 어제와 똑같이 인사를 건네며 그의 곁에 앉았다. 비록 오늘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어제 그 순간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충분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깊이 다짐했다. 그 문이 다시 열리든 열리지 않든 자신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것은 그를 위한 다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50년 전 별빛 아래에서 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이제야 비로소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그 작은 다짐 하나가 남은 그녀의 날들을 더없이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이었다. 그날 밤의 일을 계기로 서영의 마음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민호를 찾았고 그가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켰다. 더는 그의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 그의 곁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한 의미가 되었다. 가끔 손녀 지민과 마주칠 때면 서영은 가만히 미소를 건넸고 지민도 점차 그 미소에 자연스럽게 답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어느새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서로 다른 시간 속의 동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지민이 먼저 서영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평소와 달리 작은 음료 캔 2개가 들려 있었다. 하나를 서영에게 건네며 지민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르신, 저희 할아버지랑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거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어르신이 매일 오신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르신 앞에서만 가끔 다른 표정을 지으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서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천천히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청솔리에서의 봄, 살구꽃이 흐드러지던 길, 라디오를 고치던 소년, 별이 가득했던 그 밤의 오르골, 그리고 50년의 세월까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을수록 서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눌러두었던 말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 길을 찾아 흘러나오는 듯했다. 지민은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오른 채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가 그런 사연을 가지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평생 그 노래만 흥얼거리시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냥 옛날에 좋아하시던 노래인가 보다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 동안 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머리로 잊는다고 다 잊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끝에 남은 굳은 살처럼 마음에도 굳은 살 같은 자국이 남는 모양이에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어르신 덕분에 할아버지가 좀 더 편안해 보이세요. 저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어르신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은 서영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졌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오랜만에 따뜻한 보람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지민은 면회를 올 때마다 서영의 안부도 함께 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보듬어주는 작은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다. 며칠 후 딸 지은이 다시 면회를 왔다. 지난번 면회 이후로 마음이 무거웠던지 그녀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서는 동안에도 지은은 어떤 표정으로 어머니를 마주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한 듯했다. 서영은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그 작은 나무 상자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쪽지를 딸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그 어르신이 엄마한테 쓴 거예요. 그래, 50년 동안 나도 몰랐던 거야. 그날 상자를 다시 열어보고서야 알았어. 지은은 빛바랜 글씨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한 번도 내색 안 하시고, 우리 키우면서, 아빠랑 살면서, 그 안에 이런 마음을 다 숨기고 사셨던 거예요? 내색할 일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랑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고, 너희를 키우는 게 더 급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땐 정말로 다 잊은 줄 알았어. 그 가락을 다시 듣기 전까지는. 지은은 한참을 말없이 그 쪽지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는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저랑 태수도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동안 걱정해서 드린 말들 죄송해요. 저희는 그냥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게 자식 마음인 거 안다. 서영은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의 이해를 받는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지은과 태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면회를 왔고 가끔은 강민호의 곁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다. 비록 그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해도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그를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다. 처음의 서먹함은 점차 사라지고 어느새 그 자리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장면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서영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또 다른 감정도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다. 바로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었다. 평생을 살아오며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마음을 그녀는 이제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 깊은 원망이 이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서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다. 임종 자리에서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짧게 말씀하셨다. 내가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아버지로서의 흔한 인사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말 속에는 어쩌면 아버지 자신도 알고 있었던 딸에게서 빼앗아간 무언가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서영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거칠고 마른 아버지의 손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대로 딸을 사랑했을 뿐이었다.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결국 두 사람의 인연을 갈라놓았지만 그것이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서영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시절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무거운 굴레였다. 아버지는 그 굴레로부터 딸을 지키고자 했을 뿐 딸의 마음을 짓밟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 서영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또 다른 질문. 왜 그때 더 강하게 맞서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으로부터도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그 시절의 자신은 그 시절이 허락하는 만큼의 용기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었다. 17 소녀가 가질 수 있는 용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 안에서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을 지켜왔다. 누구도 그 시절의 자신을 탓할 자격은 없었다. 다만 이제 70이 된 지금에서야 그녀는 그때 다하지 못한 사랑의 마지막 조각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었다. 용서와 화해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그 창가에 앉아 보내는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영은 더 이상 그 어떤 슬픔도 죄책감으로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끌어안은 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나간 세월을 탓하는 대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를 고민하는 쪽으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지은과 태수가 함께 면회를 왔다. 마침 손녀 지민도 와 있던 참이라 자연스럽게 모두가 정원 벤치에 모여 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인사만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태수는 지민에게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알던 적 없는 어머니의 또 다른 인생을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멋진 사랑을 하셨다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민의 말에 태수도 옅게 웃으며 답했다. 저도요. 평생 그냥 평범한 어머니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다시 보이네요. 그날의 모임은 마치 두 가족이 하나로 이어지는 작은 다리와 같았다. 강민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곁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만큼은 분명히 그에게도 전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서영은 믿고 싶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5사람은 그렇게 한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50년 전 가난과 신분의 차이로 갈라졌던 두 사람의 인연이 마침내 그 다음 세대에게는 아무런 장벽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작은 증거이기도 했다. 정원의 라일락 향기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지는 동안 서영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을 느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다. 라일락 요양원 정원에도 작은 살구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웠다. 서영은 그 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50년 전 청솔리의 살구나무 길을 떠올렸다. 시간은 흘렀지만 봄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처음 이곳에 입소하던 날, 작은 철문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 봄날의 자신과 지금 이 나무 아래를 걷는 자신은 같은 사람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하나가 그녀의 어깨 위로 살짝 내려앉았다가 다시 가볍게 날아올랐다. 서영의 하루는 이제 단순하면서도 충만했다. 아침이면 민호의 방에 들러 인사를 건네고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볕을 쬐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정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서영은 마주치는 꽃과 나무의 이름을 하나씩 일러주었다. 진달래, 철쭉, 나일락. 민호는 그 말을 알아듣는 듯 모르는 듯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가끔은 작은 새 한 마리가 가까이 날아와 앉을 때면 그의 눈동자가 잠시 그 새를 따라 움직이기도 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도서실에서 책을 읽다가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가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듣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영은 마치 50년 전 개울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처럼 자신의 하루를 그에게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는 날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지만 서영은 더 이상 그 사실에 마음을 졸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매일을 새로운 만남처럼 여기게 되었다.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그 순간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저녁이 되면 서영은 늘 그의 방 창가에 앉아 오르골을 틀어주었다. 별빛 자장가의 가락이 흐르는 동안 민호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가끔은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치기도 했다. 그것이 그녀를 기억해서인지 단지 익숙한 가락이 주는 평온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서영에게는 더 이상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오르골의 매끄러운 나뭇결을 어루만질 때마다 그녀는 50년 전 그 평상 위에서 처음 이 상자를 받아들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나무의 온기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느 봄날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든 날이었다. 서영은 민호의 휠체어를 창가로 밀어주고
그 곁에 나란히 앉았다. 붉은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하늘은 주홍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채로 물들어갔다. 창문 너머 정원의 살구나무 가지도 그 빛을 받아 은은한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호 씨, 오늘 하늘 참 예쁘죠? 서영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민호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서영의 손 위에 가만히 얹혔다.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몸이 기억하는 오래된 습관 같은 움직임이었다. 어쩌면 그 손은 머리가 잊은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서영은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 무언가를 만들고 다듬고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쏟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별빛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노을이 지고 하늘에 첫 별이 떠오를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50년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첫 별 하나가 마치 50년 전 그 언덕 위에서 보았던 별빛과 같은 모양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서영은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것이 꼭 서로를 또렷이 기억해야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향해 변함없이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 자체로도 사랑은 충분히 완전할 수 있다고. 민호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해도 그녀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게 된 순간부터 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또한 정수와의 40년을 떠올렸다. 그 시간 역시 거짓이 아니었고 후회도 아니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함께 전을 부치던 손,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함께 병원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그녀의 인생을 단단하게 받쳐주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겹의 사랑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서영은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정수와 함께 일으킨 가정, 그 안에서 자란 자식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준 뿌리였다. 그리고 민호와의 이 시간은 그 뿌리 위에서 다시 피어난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꽃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의 저녁은 늘 같은 모습으로 이어졌다. 노을이 지면 창가에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별빛 자장가를 들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도 드라마틱한 재회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쌓여가는 조용하고 다정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영은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박만수는 가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두 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 싶고. 서영은 그 말에 그저 웃어 보였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 손사래를 쳤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더는 남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50년 전 그녀가 가져보지 못했던 가장 큰 자유였다.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은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식들도 이제는 자주 면회를 왔고 지민도 변함없이 할아버지와 서영을 함께 챙겼다. 두 가족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관계로 자리를 잡아갔다. 가난과 신분의 차이로 갈라섰던 50년 전의 그 봄과는 달리 지금 이곳에는 그 어떤 장벽도 남아있지 않았다. 명절이 되면 두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었고
강민호의 생일에는 다 함께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비록 그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도 둘러앉은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가족보다도 따뜻했다. 케이크의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온도의 미소가 번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강민호와 윤서영의 하루하루는 오늘도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형태로 끝까지 사람의 곁을 지켜준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별빛은 50년 전 그 밤에도,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변함없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 그 별빛 아래에서 한 사람의 50년에 걸친 그리움은 마침내 조용한 안식을 찾았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다락 깊은 곳에 묻어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을지 모른다. 차마 꺼내보지 못한 그리움, 끝맺지 못한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끝내 전하지 못한 한마디. 윤서영과 강민호의 이야기는 그 상자를 너무 늦게 열어도 괜찮다고,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조차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 조용히 건네는 위로의 노래와도 같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번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그리운 얼굴을 가만히 떠올려 보아도 좋겠다. 그 기억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사랑받은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창밖의 별은 오늘도 그렇게 누군가의 오래된 그리움을 가만히 비추며 떠 있을 것이다.